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가장 중요한 이 현 대한민국 정치판을 움직이는 가장 큰 중요한 인물들 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야말로 30대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신임 당 대표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윤석열 총장의 동정입니다. 또 윤석열 총장을 지금 현재와 같은 제1의 야권 주자로 축혀 올린 사람이 추미애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말 한마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충격적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분과 관련된 뉴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준석 신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요, 많은 파격적 그런 캠페인을 벌여왔어요. 사무실도 없죠. 그 다음에 인원도 없죠. 그리고 돈도 없죠. 또 자가용도 안 타고 다녔죠. 외형적으로 나이가 젊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이런, 드러난 그런 실체와 관계없이 많은 그런 궁금증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모도 없이 사무실도 없이 판을 대대적으로 뒤집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선거 활동을 쭉 해왔던, 그래서 이 마크에서, 이준석, 지금 대표의 탄생에 기여를 해온 사람이 여러 명이 있겠지만은요, 주간조선에 칼럼을 실은 사람이 바로 김재섭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 현재 도봉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준석 당 대표보다는 2살이 어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85년생이니까요. 김재섭은 87년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봉갑하고요, 노원병하고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이준석 당 대표가 언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재섭 전 최고위원도 이준석 당대표의 소개로 이 방송 활동도 좀 하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김재섭 최고위원이 과연 어떤 영업기밀,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기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영업기밀이라고 붙인 것 자체도 이 김재섭, 이준석, 이 젊은 2030 세대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흔치 않은 아주 독특한 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냥 이준석 당 대표가 도대체 어떤 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길래 전략, 전술, 이 정책 이런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재섭 이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거를 갖다가 영업 기밀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어떤 기밀이냐? 여러분들께 굉장히 긴 칼럼이에요. 아마 이 칼럼 하나 쓰기에 엄청나게 시간을 들였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조중동이라든가 문화일보, 매일경제 이런 데 칼럼을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이 칼럼 하나 쓰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의 칼럼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김재섭 최고 위원장이 쓴 이 칼럼 무려 한 8, 9페이지가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쓴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선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준석 당대표의 특징적인 이 기질, 이것을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어 잘할 때 이 영어 이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얘기해, 이 정도 할 정도로 디지털에 대해서는 원어민과 같은 언어와 그리고 원어민 수준의 장비를 관리할 줄 안다. 이런 지금 표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이 모든 이 세 가지를 지금 압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뭐냐면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가 됐느냐?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슈 포착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슈 포착 능력.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이슈를 정치적 어젠다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또 뛰어나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어젠다로 공론화시킨 다음에는 이러한 공론화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온라인 선상에 놔두는 뉴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온라인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간에서 분출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이 관찰, 그리고 이것을 이슈화시키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그래서 특히 2030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 플러스 알파, 즉 2030 세대들만이 다루는 온라인에서의 이슈, 이 선점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이슈를 가지고 그때그때의 정치 사회적 어젠다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슈를 갖다가 이준석 대표만이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어젠다로 공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론할 수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이준석 당 대표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방송 이런 데 또 뛰어다니고 또 SNS 활동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 활동, 그다음에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현안들을 갖다가 정치적 어젠다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또 뛰어나다. 이것이 두 번째 영업 기밀이고요. 세 번째는 이 플랫폼을 잘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중요한 이슈를 떼어가지고 말하자면 이 플랫폼에 떠 있는 그런 이 이슈에 관한 이준석 대표의 글에 지지 세력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형태로 그걸 올리느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길게 설명하고 지식 과시용을 하고 제목을 그럴듯하게 달고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짧고 아주 간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이 강력한 이 팬덤 현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팬덤은 누굽니까? 친문 문파 세력들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 세력들. 그런데 야권에서는요, 유일하게 이준석 당대표가 이러한 강력한 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당원 모집, 또 이 공개 청원, 또 이 후원금 모집, 이런 것들이 폭발적 지지를 얻고 그야말로 한 2, 3일 만에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몰리게 된 것도 이러한 강력한 팬덤 현상 때문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자면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이준석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 기밀 참 재밌는데요. 이준석의 영업 비밀, 영업 기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슈 선점 능력이 빠르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정치적 어젠다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다음에는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 세력으로 이끌어낸다. 이것이 세계의 영업 기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준석의 영업 기밀은 꼭 정치판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기업이야 뭐 이미 이런 세계에 다 제가 보기에는 섭렵한 것 같고요.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뭐 세계를 글로벌 이 비즈니스계를 제패하려면 대기업에서야 이 정도의 정보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의 성격은 다 갖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 중소업자들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러한 이준석의 영업 기밀을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벤치마킹하는 것도 본인과 그리고 사회,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유언 비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요. 저한테도 뭐 문자도 보내오고 뭐 전화도 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핵심적인 것이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과 유승민의 추천서를 통해서 하버드에 간 것이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의혹들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한마디로 아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어제 그러니까 6월 12일 밤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 SNS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XXX 했는데요. 우선 의혹들 중에 하나가 하버드 입학 시에 유승민 의원 추천서 아니다. 하버드 입학 시에 노무현 대통령 추천서 아니다. 대통령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하버드대에 합격했다. 이것도 아니다. 노무현 재단에 장학금을 받았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요, 지금 대대적으로 온라인망에서 터들고 있는 이준석 당 대표와 관련된 중요한 의혹들은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또 이 언론 매체에서 또 이 팩트 체크에 나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준석은요, 그냥 자연인 이준석, 그냥 논평하러 다니는 이준석이가 아니고 제1야당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이 포텐셜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데 말하자면 이 향도가 된 이준석이에요.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잘못 가짜뉴스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요, 당대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 해명한 네 가지 하버드 입학 시에
노무현과 유승민의 추천서 때문에 됐다는 거 아니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합격했다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 받았다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이 커리어, 이력서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언제 넣냐면 2002년도 12월에 원서를 넣습니다. 미국은 이 가을에 원서를 넣어요. 가을에 원서를 넣으면 그 이듬해 이 얼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듬해 3월에 발표가 나는데요. 12월에 2002년도 12월에 이거 시청자님들 잘 들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자료 토킹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이거 전부 여권에서 만들어낸 뭐라 그럴까요? 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2002년도 12월에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 2월에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원서 넣기 전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 후보할 때 후보로 이 캠페인할 때 추천서 썼다? 그거 별로 그렇게 큰 영향가 없어요. 설령 썼다 하더라도 저도 뭐 미국에서 한 10여 년 근무했기 때문에 미국 대학 입시 나름대로는 그냥 조금 아는데요. 그거 이 일개 정치인이 쓴 거 그거 별 영향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하버드대 합격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3월 달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요. 이 합격 과정, 이 심사 과정에서는 이거 영향력이 없어요. 누가 백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미국은 100% 신뢰할 수 있어요. 예, 한국하고 달라요. 그런 다음에 2003년도 6월에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정을 받습니다. 이 바로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학생 선정이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과학장학생이 선발이 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공정했느냐 안 공정했느냐, 이것이 논란이다. 그래서 이 장학생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준 것이다. 이렇게 단축해서 압축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의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장학금을 받았다. 이것이 합격에 유리하게 됐다는 건데요. 3월에 이미 합격은 됐고 6월 달에 받았어요.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당선이 된 게요. 2004년도 4월에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또 합격은 아까 말씀드린 3월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12월이니까 보통 아마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원서를 준비해가지고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때 뭐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것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졸업한 것이 2007년이고 노무현 재단이 2009년도에 재단이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재단이 설립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거는 더더욱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 아파 찬스 아닌가라는 이런 이 기사들도 나오고 의혹들도 나오는데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 과정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매우 이례적이고 이색적인 행보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예고하고 있어요. 매우 이색적인 행동. 통상 당 대표가 되면요, 당 주의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가서 참배를 하고 당 명록에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요, 내일 첫 행보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 모욕이 있는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찾는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천안함 용사들, 이 유족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 시위 현장에 가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맨 먼저 현충원을 방문하겠다. 천안함 용사가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대전 현충원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약속을 이해하는 정치인의 모습,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의 뭐냐면 이 철학, 이런 거를 우리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되면 유승민한테 유리한 이 경선 이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올 것이며 안철수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경선 관리가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 김종인 상황 정치, 그 다음에 또 유승민 이 상황 정치,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가 그야말로 야권 통합에 있어서 첫 단추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중간에 말이죠. 이 안철수 당 대표가 전국 지구당 위원장을 모집했어요. 이것이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지분을 좀 내세우려고 한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국민의당의 지역 위원장 모집과 관련해서도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그러면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또 이 파장을 일으킨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일 날 안철수 대표하고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상당히 이색적인 것이 통상 제안하면 밑에 비서실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조용하게 이 일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선거 때부터 SNS를 통해서 날렸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만나자.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마들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노원이니까요. 이 마들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예약까지도 본인이 다 해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에서는 이걸 만나야 되느냐 안 만나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만날 것이다. 만나겠다는 그런 사인도 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이 진실성 이것이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통합 문제에 협상에 나서는 것은 시의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비판적 시각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준석 대표는요, 이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주호영 의원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하나 나온 걸 보면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합당 문제가 토의가 된다면 건립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합당 문제에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최근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동훈 논설위원을 공보관으로 영입했습니다. 그 이동훈 논설위원은 한국일보에서 그동안에 쭉 컸고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20여 년간 언론인 생활을 해온 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일보에서 이동훈의 촉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얼마 전에 개시했다가 이제 하차하게 됐는데요. 이동훈 논설위원이 대변인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그 인물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방금 밝혀진 내용인데요. 누가 갔냐면 동아일보 법조팀장까지 했던 법조팀장을 지냈던 이상록 기자가 갔는데요. 아주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스펙을 보면 굉장히 특이롭고 이채롭고 상당히 놀랄만한 인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놀랄만한 인물 중에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현재는요. 현재 직책은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 과장이에요. 과장급 홍보담당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의 인연은 과거 동아일보 법조팀장으로 있을 때 윤 총장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록 홍보 과장이 어제 이 언론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본인이 내주부터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13일자, 6월 13일자 오늘자로 퇴직한다. 이렇게 권익위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제일 충격적이냐면요. 뭐 동아일보 기자 당연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일단 보수주의자 넓은 의미로 진보 인사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록 과장은 한겨레 신문에서 과거에 기자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겨레가 어떤 신문입니까? 한겨레가 이 친여 매체의 핵심이 바로 한겨레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또 이 기자 생활했고요. 서울신문도 사실상 친여 매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했다. 이거 하나가 말하자면 야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자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신문, 한겨레 이런 데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CJ계열의 케이블 방송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TVN에서 시사교양 책임 프로듀서로 PD로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작년 6월에 권익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진보 좌파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친여 매체 서울신문 한겨레에서 했죠. 또 이 야권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 보수 매체 그 다음에 또 교양하는 TVN 그리고 이 학교는요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또 이 권익위 지금 권익위가 어쨌든 간에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이잖아요.
뭐 권익위야 뭐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위원장이 지금 현재 전현이고 여러 가지로 뭐 당연히 친여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 기관이 권익위예요. 그런데 또 이런 데서 이랬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다. 그리고 말이죠. 이 언론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상록 대변인 2008년도 BBK 의혹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지지율 변동을 주제해서 석사 논문을 받은 바 있는 그래서 이명박 후보 의혹 보도가 많아질수록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졌다.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도 이 팩트 체크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매우 이색적인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변인까지 2명으로 말하자면 확대 편성을 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정치인 윤석열로 검찰총장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상당히 속도감 있게 변신하는 것 아니냐 하나의 징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주간조선에서 박혁진 기자가 보도한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요. 상당히 생각보다 늦어질 것이다. 그리고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7월, 8월이 아니고요. 9월에 가야 등판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등판을 해서 그러면 제3지대로 가느냐,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야당 즉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권성동 그다음에 정진석 장제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국민의힘으로 결국 정해졌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언론에 밝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철우 연대 교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대 동기 이종찬 원장의 아들 이철우 교수가 최근에 확실하게 밝힌 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가장 잘못된 억측 보도다.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얘기가 제일 큰 억측이다. 본인한테 정말 입당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우당기념관 종손이 바로 이철우 교수잖아요. 거기서 기자들한테 분명하게 아마 육성으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의 본인 입으로 입당 문제에 관해서 대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정서에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논평을 말씀드렸지만은 차차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좀 늦게 국민의힘에 간다 하더라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걸어가는 길을 본다. 이러면 걸어가는 거를 뭐 한두 번 걸어갖고 이게 보이겠어요? 많이 걸어가야 우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어가는 길 그리고 차차 이런 표현을 보면 이철우 교수가 얘기했던 국민의당 입당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변인 2명을 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오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또 언론에서 이 집중적인 취재가 지금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도 많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 낭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변인을 2명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입당이 늦어지느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준비. 즉 국정 최고 책임자가 공부할 게 한둘이겠어요. 그래야 평생 검찰만 했는데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됐던 정치판에 본격 대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언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요. 그것을 하기에는 아직은 공부가 덜 됐다. 그 다음에는요. 너무 일찍이 나타나면 여당의 이 검증 공세를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반기문 총장의 사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괜히 야당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불쏘시개가 되는 일은 그런 전처는 절대로 밟지 않겠다. 섣불리 살아가서 이 불쏘시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정주영, 문국형, 안철수, 반기문 전부 불쏘시개 역할을 하다가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로 불쏘시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이 정치 참여 선언을 늦추고 또 특히 국민의당 입당을 늦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추미애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윤석열 하면 추미애고요. 추미애 하면 윤석열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냐? 지금요, 12일 날 어제 추미애가 어디를 갔냐면요. 개국본 부산, 그러니까 부산 민주공원에서 개최한 영남본부, 즉 개국본 영남본부 발대식에 갔다고 그래요. 여기서 완전히 흥분했습니다. 뭘 가지고 흥분했느냐? 우리가 추미애다, 이런 손피켓, 이런, 그리고 이 외치는 소리, 여기에 완전히 감동을 해가지고요. 심장이 뛴대요. 심장이 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해시태그 캠페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쳐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개국본이 친조국 단체잖아요. 검찰개혁이 그만큼 절신했고 지난 1년 검찰개혁 최전선에서 외롭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이 검찰개혁은 이제는 절대로 중단할 수 없고 또 그 길을 아니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민생을 억누르는 특권과 반칙을 선별적 수사, 선택적 총의로 엄호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검찰은 누구를 얘기하냐? 윤석열을 얘기하는 것이요. 민생의 공정과 정의가 표현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촛불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 우리가 추미애다, 손피켓과 외침에 심장이 뛴다. 다시 촛불 광장의 약속을 무겁게 되새긴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 쉼없이 걸어서 한 땀 한 땀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구는 정직한 땀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 세상을 여는 길에 저도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보면요, 이 추미애 이제 대권 선언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특히 추미애가 말이죠, 지난 11일 날 윤석열 대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 사람답지 않은 막말을 퍼부었어요. 윤석열 총장한테. 뭐라고 퍼부었느냐? 정치검사라고 그랬어요.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이제 윤석열 씨도 아니고요, 악마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인간성, 성품, 그리고 그 짧은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온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치검사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는 거니까 더 엄청난 거다. 민주주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요, 또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한번 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결속을 말하자면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추미애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야권의 결속,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촉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고 이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당부에 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더 알찬 내년도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